오늘 주제가 이제 추정 분담금 하고 이제 정비사업의 추정 우리가 기초 원리, 비례율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아마 이제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그런 데서 본 거랑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유념하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유의사항 약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추정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는 사업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관련된 내용, 뭐 상품화 개혁 계획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문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시간을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는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있죠. 또 하나 주택 공급이라는 또 숙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큰 바탕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정부가 뭐 이제 우리가 새 집을 짓고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동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을 보는 잣대를 보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추정 분담금이에요. 돈 얼마 내냐.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노후돼가지고 지금 신통기획 접수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작년 초에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한 내용이 이제 계략적으로 한 뭐 31평 조합원이 34평 아파트를 가는데 한 3억 3천 정도 분담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30평대에서 30평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 또 지났어요. 2년이 지났으면 지금 얼마 나올까? 그랬더니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그때 당시 3억 3천이었으면은 일반 분양가가 좀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한 4억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또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럼 맞는 건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또 여기 옆에 있는 구죠. 이제 노원구에서 재건축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34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분담금이 뭐 5억에서 5억 5천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이제 계속 집회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 구청에 가서 보니까 이 금액이 맞는데 왜 집회를 하지?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규모에서 어떤 데는 3억이 나오고 어떤 데는 5억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정 분담금을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얘기를 하죠. 사업성을 얘기할 때 분담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담금을 적게 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너무 폭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않게 뭐 이게 손실을 봤다 이런 분은 간혹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참여하면서 분담금 때문에 분담금이 작아서 정말 많은 이득을 봤다 이런 분보다는 이쪽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단지 가치가 확 올라가더라. 재산 가치 때문에.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지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현실이에요.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되는 거고, 얘는 현실을 지나서 나중에 어떤 비전이죠. 새로 지은 아파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값을 얘기할 때, 자, 우리는 집값 상승률을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항상 공시 업무를 합니다. 아파트 공시를 하죠. 그러면 매년 아파트 지역별로 상승률이 얼마냐 이런 걸 다 발표를 합니다. 왜냐면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잘 그걸 뜯어보면은 실제로 5%가 올랐다고 치면 그 5% 안에는 아파트, 주택 유형별로 다 틀려요, 아파트도.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 뭐 20년 지난 아파트 같으면 상승률이 5% 중에서 먹는 게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상승률을 가져가는 게 거의 10%, 7% 이 정도로 가져가요. 이게 평균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이겁니다. 이거 상품성, 자산 규모.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그 중에 하나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오늘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뭘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분담금만 보는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단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이 분담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분담금을 얘기하면서 분담금을 줄이려고 계속 공사비도 내리고 사업비 최소화하고 이런 노력을 필요하죠, 우리는. 하지만 사업비나 이런 게 내리면 품질도 따라 내려가요. 근데 그 품질을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역 자체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들이거나 200만 원을 들이거나 가격 들인 건 똑같은데 짓고 난 다음에 똑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돈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분담금에서 품질하고 이걸 조율을 해가지고 맞추는 작업, 보통 이제 우리가 최유효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발업계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자, 추정 분담금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뭐 법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공개하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정비 계획입니다. 자, 정비 계획을 수립한, 정비 계획 다 들어보셨죠? 정비 계획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 계획 수립 전에 그때 계략적으로, 아주 계략적입니다. 유형별로, 뭐 토지 등 소유장별도 아니고, 만약에 재개발 같으면은 종전 자산 가치가 5억인 사람이 34평 갈 때 얼마 정도 내느냐, 요 정도 유형별로 분담금을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조합 설립을 하겠죠. 조합 설립하거나, 요즘에는 조합 방식 말고도 지정개발 방식, 그 다음에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도 있고, 또 신탁이 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 전에 요때 동의서를 받게 되죠. 동의서를 받게 될 때 조합원들한테 당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라는 통지를 해야 돼요. 요 통지 없이 동의를 받으면 이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동의서에 검인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있다. 또 하나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자, 건축 심의 받고 교통영향 받고, 뭐 그 규모가 큰 데는 환경영향 평가, 뭐 이런 건 지금은 통합 심의로 다 받긴 하지만, 각종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할 때 그때 역시 추정 분담금을 한 번 더 공개를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그래서 그 공개가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인가 총회 자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더 있어요. 자, 그럼 사업 시행인가 끝나면 관리 처분을 우리가 합니다. 관리 처분. 자, 관리 처분할 때는, 자, 사업 시행인가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죠? 어떻게 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용적률을 얼마나 더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냐도 예측이 다 가능하고요. 지역별로 그 지역에 분양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건 대충 다 알죠, 우리가. 요때까지 우리는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대충 사업성이 어떻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 처분은 이제부터는 나누는 겁니다. 저번들한테 어떤 사람은 출자를 많이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개발 이익을 줘야 되는 거고요. 많이 냈으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평형을 들어가도 분담금을 적게 내는 거죠. 출자를 적게 한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자, 요런 나누는 부분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 우리가 분양신청 업무를 합니다. 분양신청. 몇 평형 갈 것이냐, 아니면 청산받을 것이냐, 아니면 분양을 받을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어서 요때에 추정 분담금을 한 번 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담금을 보면서 토지증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은 자기가 들어갈 평형과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돈을 예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현금 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 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참여를 못 하겠다. 자, 이런 선택도 요때가 들어갑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 자, 요때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 전에는 인가권자가 주관을 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하지만,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사업 주체가 작성을 하죠. 그럼 못 믿잖아요. 저 사람들이 괜히 너무 장밋빛을 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검증위원회는 자, 요 맨 왼쪽에 그 정비계획 수립 전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전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 요 세 단계의 검증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검증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갑니다. 다만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요때도 검증을 받도록 했는데, 요거는 사업 시행 인가 전후고 중복돼서 괜히 기간만 많이 잡는다 해서 생략을 해서 3번의 검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토지인 소유자분들은 그래도 사업 주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소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을 받은 분담금 정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어서만. 자, 요게 이제 우리 추정분담금 검증원과 공개되는 제도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인허가는 계속 하죠. 설계도 변경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합니까? 그때도 해요.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업시행 변경을 또 했다, 설계 변경. 그때도 추정분담금 검증을 받게 되고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담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하는데, 어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당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60% 이하로 못합니다. 이 시로 돼 있네요. 이하로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도시정비법 위반이에요. 자, 또 하나.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때에 종전자산 감정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사업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5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관리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야, 종전자산이 5년 전이면 지금 벌써 한 15%, 20% 올랐을 거야. 땅값이. 평가 다시 해. 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원칙은 최초 사업시행 인가 때의 종전자산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야, 그럼 우리한테 불이익이 된 거 아니냐? 전혀 불이익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평가는 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평가하는 게 비율. 이 전체에서 내가 갖고 출자한 자산 가치가 10억이냐, 20억이냐가 아니라 그 지역에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 출자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정답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시행자가 정관이나 총회에서 임의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불법입니다. 또 분양가를 낮추면 분담금이 낮아지냐? 안 낮아집니다. 또 하나, 사업이 지체되고 설계 변경으로 종전선 평가 다시 해야 된다? 못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일반 조합원들이 다 민원을 많이 거는데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종전평가를 다시 높이면은 분담금이 낮아지냐? 안 낮아져요. 똑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딱 하나씩 이제 원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비사업에 이제 이 분담금을 얘기하려면 기초 원리가 필요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저는 정비사업을 얘기하면, 저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당연히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재산 가치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멀리서 바라보면, 자, 훌륭한 사업이죠. 왜? 주택을 공급하죠. 노후 주거 시설을 다 개선하죠. 근데 좀 더 가까이 보면 이 사업은 민폐 사업입니다. 남한테 결코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원래 1층짜리 주택이었다가 3층을 짓는다고 치면, 자, 이 3층에 북쪽에 있는 이웃집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안 좋죠. 햇빛을 다 가요. 북쪽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사업지가 있고 북쪽에 주거지, 그 다음에 서쪽에 주거지가 있으면 다 민원 덩어리고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자동차만 볼까요? 자동차가 한 대나 두 대였다가 지금 세 대가 됐어요. 앞에 교통량 어떡할 건데? 공원도 어떡할 건데? 자, 이래서 민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심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뭘 요구하냐면, 인근에 민폐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공공 기여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제곱미터를 내놓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00제곱미터 있던 A, B가 1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가 됩니다. 10제곱미터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크진 않지만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죠. 우리 단지를 위해서 만드는 게 주변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가끔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은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위치를 우리 단지 옆에다 만들려고 자꾸 하는데 그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우리 단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개발 행위는 드디어 이제 민폐에서 벗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10제곱미터 내놓으면 땅값이 얼마인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만 내놓으면 이만큼 용적률을 곱해서 위로다 올려주고 더 짓게 만들어줍니다. 인센티브. 그래서 이게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거. 이걸 하는 게 뭐죠? 이게 정비계획이에요. 이 정비계획이 없으면 사업은 못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이 A, B가 자, 노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죠. 자, A, B는 원래 70제곱미터를 A가 갖고 있고 B가 8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힘합해서 이제 이 건물을 짓거든요. 자, 우리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질 때 일반적으로 한 4층짜리 짓죠. 4층짜리 짓고 지하는 안 파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요. 아파트는 지하 파죠. 파고 지하 얼마나 팔까요? 비상 면적이 100이라면은 지하는 한 60 이상이 됩니다. 100대 60. 그리고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낸다. 주차 대수를 한 1.4대 1.5대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100대 70. 지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서초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우린 좀 고급화하겠다. 주차 대수를 뭐 1.8대 이상 이쯤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상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 이상이 지하에 들어갑니다. 이런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아요. 자, 이제 뭐 여기를 이제 좀 먼 강남권을 얘기하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거기는 원래부터 고급 아파트였어요. 짓기 전부터. 거기가 지상이 70만 제곱미터고요. 지하가 71만 제곱미터예요. 자, 이게 유단전지는 너무 특별한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차 대수를 좀만 늘리면은 이런 선생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일반적인 아파트로 100대 한 60 정도로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땅 100제곱미터에 용적률 250%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지상 면적이 25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60%가 지하에 있다. 그럼 지하는 150제곱미터가 정도 됩니다. 합해서 400제곱미터죠. 이 400제곱미터를 A, B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짓는 겁니다. 자,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짓고 난 후에 아파트가 이제 세 채가 되니까 A 하나, B 하나, 그다음 나머지 일반 분야. 자, 요게 기본적인 그 사업 구도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단 기본적인 구도는 원리가 어떻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돈에 대한 구도는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로 정비 사업의 이제 다 핵심적인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 짓는 거에다가 뭐 요런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짓는다 이 정도인데 자, 요거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자, 정비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냐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잠깐 볼게요. 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 건축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계에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비사업 세계에 오면 정비법을 따릅니다. 이 세계에 한번 들어오면 토지인 소유자들은 별다른 선택 권한이 없어요. 없고 무조건 처음 사업 추진할 때 OX. 자,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A, B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2층짜리 질 거야. B는 나는 5층짜리 질 거야. 이런 선택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난 특별하게 난 더 줘. 이거 A가 원하는 거 안 됩니다. 왜? A, B는 이미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 사업은 무조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는 거고 만약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사업하지 말고 현금 청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틀은 정해져 있어요. 자율성 없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합리성,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법에서는 무수히 많은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조합원 분양가를 뭐 일반 부에 몇 프로 하겠다? 못하는 이유가 다 법에서 아예 정해져 버립니다. 다. 그게 우리 법 체계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모든 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린 검증위원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똑같은 그림인데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으로. 자, AB가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AB가 건물 15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구분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A는 70, B는 80, 땅은 100제곱미터. 이것도 역시 구분 소유로 갖고 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A, B는 자, 이 집을 철거하고 3층짜리 아까 짓는다고 그랬죠. 짓고 기부 체납할 거 하고 지하주차장 팝니다. 400제곱미터 연면적이. 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지면 한 120평 정도 되죠.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계산한 다음에 12억 정도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12억. 저기 12억이 있고요. 자, 12억을 누가 내죠? 12억은 A, B가 냅니다. 그리고 이 12억 A, B가 내는 12억은 분담금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A, B는 이 지상 3층 지하 150제곱미터를 사업을 함에 있어서 A, B가 12억을 나눠내면 돼요. 6억하고 6억 내도 되고. 자, 그런데 A, B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3층은 남한테 팔자, 일반 분양. 요거를 80제곱미터, 한 20평 정도 되겠죠? 20평 정도를 일반 분양을 8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8억 원에. 자, 그럼 A, B가 내는 돈은 얼마일까? 당연히 4억이죠. 이게 12억에 공사를 하고, 자, 3층을 8억에 팔았어. 그러면 A, B는 4억만 내면 돼요. 내고 1층, 2층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담금이 뭐죠? 4억이 되는 거죠. 4억. 그럼 4억을 가지고 A하고 B가 2억씩 내도 되고, 아니면 뭐 누가 A가 이게 가족이다. 내가 다 낼게. 4억 내도 되죠. 되는데 이제 일단 남이에요. 남인데, 자, 그래서 A, B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4억이니까 2억씩 내자라고 했는데 B가 반대를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1층을 분양받고 너는 2층을 분양받았어. 네가 더 많이 내야지. 어차피 낼 돈은 4억이에요. 4억이 어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A가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협의해봐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낼게. 근데 얼마큼 더 내죠? 어떻게 결정해요? 누군가 제3자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겠죠. 그게 뭐죠? 감정평가. 그게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A가 야, 감정평가 해보면 되지? 내 친구가 감정평가사야. 맡기자. B가 인정을 해요? 안 하죠. 야, 네 친구는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래서 누가 평가해요? 누가 이걸 선정해요? 구청장. 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는 조합의 권한 자체가 없어요. 권한이 없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 금액의 산술평으로 한다. 요게 도정법 74조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객관성, 합리성, 형평성을 위해서. 이해관계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A가 좀 더 내기로 했어. 근데 B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A보다 10제곱미터가 더 많이 출자를 했네? 종전은 더 많잖아요. 그럼 내가 덜 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A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 그럼 7대8로 해도 되잖아요. 출자 비율은. 근데 A는 억울한 게 있어요. A는, 자, 거실창을 열면 앞에 산이 보여. 호수가 보이고. B는 거실창을 열면 옹벽이 보여. 야, 이거 만약에 밖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팔면은 내가 더 비쌀 수도 있어. A가 얘기합니다. 누가 결정하죠? 이거 7대8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비율이.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 그리고 이것도 A나 B의 친구가 하면 안 되죠. 구청장이 선정, 계약한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조합 총회를 해서 결정한다. 조합 정관으로 못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이거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금액의 30평으로 한다. 강행이에요, 강행.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일반 분양이 이게 한 20평에서 8억이면 한 2천만 원씩 세죠. 평당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 85제곱미터면 24평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일까? 얘가 뭐예요? 조합원 분양가예요, 요게. 자, 물론 평가로 정하지만 만약에 평가로 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왔을 경우라고 생각하겠죠. 한다 그러면 이게 평당 1억이든 평당 100억이든 A, B가 내는 돈이 바뀔까요? 4억. 안 바뀌죠. 왜? 분담금 총액은 이걸로 결정돼요. 사업비 12억, 일반 분양 수입 4억. 이 두 가지로 분담금 총액이 이미 4억이라는 건 결정이 됐고, 만약에 건설회사가 야 12억이 도저히 못 줘, 1억 원 더 줘 라고 해가지고 1억을 더 주게 된 경우에는 분담금이 5억이 되죠. 얘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 만큼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경우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일반 분양은 10억에 팔았어, 이거. 그러면 아까 12억 원에서 10억 빼면 2억이죠. 2억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담금은 늘어나고, 일반 분양이 비싸면 분담금은 줄어들고, 이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는 아예 애초에 여기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럼 조합원 분양가 왜 필요해? 아까 얘기했죠. 누가 덜 내고 누가 더 많이 낼 거냐. 얘 때문에 필요한 거지, 총액에서. 이거를 분담금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중요한 우리가 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보면 어디는 2억, 어디는 5억 막 그러죠. 자, 일반 분양이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앞 페이지에서 일반 분양이 여기 있었잖아요. 일반 분양이 없고 A, B가 이거 다 가져간다 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6억 다 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A, B가 질 때, 자, 250을 얘기해 요거밖에 못 줘. 150제곱밖에 못 짓는다고 치면은 이게 없잖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12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요. 자, 저쪽에 일반 분양분이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 없는 사례를 보시면, 자, 용적률 300%에 34평 아파트 같으면 용적률 300%면은 나누기 3 하면 땅이 한 11.3평 정도가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34평 아파트는 지상입니다, 지상. 지하도 있죠. 지하도 한 20평 정도나 21평 정도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의 60% 정도는 지하에 있으니까. 자, 면면적이 얼마예요? 55평. 우리는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55평 연면적을 분양받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만 가정해 볼까요? 그럼 5.5억이죠. 분담금 5억 5천이에요. 일반 분양이 없으면. 또 만약에 근데 내가 원래 이 단지에 출자한 대지 지분 자체가 13평이나 이 정도 안 돼. 자, 최소 11평에 12평은 있어야죠. 기부 체납해야 되잖아요. 남는 땅이 11평이 정도 되면 원래 갖고 있는 땅이 한 12평, 13평은 있어야죠. 이것도 없어. 돈 더 내야죠. 5억 5천에 더 내야죠. 그게 분담금입니다. 일반 분양 없을 때. 자, 이게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무조건 고급 아파트를 갈래.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주차장을 지상보다 더 많이 파고 연면적이 70평까지 가요. 같은 34평도. 그리고 지하가 많고 지상이 적으면 원래 공사비 단가는 낮아져야 돼요. 지하 공사비 단가가 싸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급화를 하게 되면은 지상에 무슨 뭐 밖에 커튼을 누구로 하고 뭐 층수 높이면은 우리 고강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고 비싸죠. 공사비가 더 올라갑니다. 사업비로 1,5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10억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례가 어디에 쓰면 저기 반포권에 11억 30평도 아니에요. 29평 아파트 분양 입주하는데 11억 내라고 그래가지고 한 작년 초에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분담금은 사업비다. 자, 그러면 비례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럼 비례율은 뭐냐? 내일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또 우리 학회에서 비례율 관련해가지고 개선 방안 세미나를 해가지고 제가 패널을 참석하는데 이 비례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비례율은, 산식은 이렇게 돼요. 그냥 뭐 위에 보면은 총 매출, 종자산 총액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분양 총액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다 더한 거에서 사업비를 뺀다. 이거 뭐죠? 맨 위에 걸. 그럼 이거 빼면은 개발이익이라고 보통 나오죠. 이게 개발이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종전자산 평가, 출자한 거를 다 비교를 합니다. 근데 출자액 대비 개발이익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의외로 사업성을 나타내진 않아요. 이게 사업성 지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비례율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종전에 출자한 비율만큼 개발이익의 비율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출자한 만큼 가져간다. 딱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비례라는 말 자체는 출자한 만큼 비례한다. 요 뜻이거든요. 요게 결코 사업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비례율을 쭉 보시면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런 사례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관악구에 있었던 사례예요. 자, 비례율 말씀드리면, 아까 분모에 우리가 출자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1,800억이었어요. 옛날에 조합 설립 시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2020년인데 이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 예측한 거예요. 이때는 조합 설립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안 했어요. 예측한 금액하고 일반 분양 예측한 금액을 합했더니 3,800억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다 했더니 2,000억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례율 산식을 딱 대입하면 종전자산이 이게 분모로 가고 분자에 3,800억 빼기 2,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00억이죠. 1,800억 나누기 1,800억 100%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비례율 100%. 100%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몇 년 후에 이제 사업 승인도 나오고 분양 신청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때는 땅값도 올랐겠죠. 감정평가를 진짜 해봤더니 2,200억이 됐어요. 종무자산도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일반 분양가도 오르고 조합원 분양가도 올랐어요. 감정평가 했더니. 일반 분양은 감정평가 안 하고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합니다. 근데 사업비도 올랐어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죠. 공사비가 3,000억이 됐고, 종전자산이 400억이 늘어났고요. 매출이 1,500억 늘어났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업비가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비례율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분모로 그대로 옵니다.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5,300억 빼기 3,000억이죠. 그러면 2,300억. 자, 2,300억 나누기 2,200억 했더니 비례율이 103%가 나왔어요. 3%가 비례율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를 딱 보고, 조합원 한 명당 분담금이 1억씩 늘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배웠죠? 분담금이 뭐라고 그랬죠? 총 사업비 빼기 1만 분양 수입입니다. 요 종우자산에서 1,500억 늘어났죠. 요게 일반 분양만 1,500억이 늘어났으면 좋은데, 이 단지에는 우리가 일반 분양이 전체 아파트에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 넘질 않아요. 여기 계산해 봤더니 딱 3분의 1이 일반 분양이에요. 금액적으로. 1,500억만 늘어난 거 일반 분양. 일반 분양 1,500억 늘어나고 사업비 1,000억 늘어났어요. 그러면 500억이 펑크난 거죠. 어떻게 돼요? 조합은 500명입니다. 나누기 500 하면 한 명당 1억씩 더 내는 겁니다. 비례율은 증가했는데 분담금은 늘어나죠. 자, 이걸 보면은 비례율이 과연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딱 하나, 이걸 보고 사업성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외부 투자자는 그렇게 봅니다. 외부 투자자. 얼마에 주고 샀더니 얼마에 이게 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우리 원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나타내는 걸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추정분담금 심의를 할 때는 항상 요 표를 앞에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려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례율이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행히도. 왜? 원래부터 비례율은 사업성 때문에 나온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비례율은 죄가 없어요. 원래 이 자체는. 나누기 위한 거였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사례를. 자, A와 B 구역이 있는데 A 구역은 비례율이 86%,
B구역은 106%. 근데 특징이 A구역과 B구역은 사업 계획도 비슷하고 땅 토지면도 비슷하고 건립비도 다 비슷해요. 사업비도 비슷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분양가격 수준도 비슷해. 자, 그런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이가 하나는 86%, 106%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 비슷하다고 그랬으면 뭐가 똑같다는 거죠? 분담금이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분담금도 비슷해. 근데 비례율은 86%, 106%.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이런 거는 사업 초반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디는 사업 초반에 비례율이 150%까지 나온 데도 있고요. 150% 넘어간 데도 있고, 사업 초반에 70%도 안 되는 데도 나와요. 근데 두 개를 딱 해가지고 조합원 한 명당, 종전자산 한 명당 평균 비율을 딱 따지면 비슷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는 사업 초반에 A구역은 이미 옛날부터 여기는 재개발을 할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예전구역. 그냥 느리게 갔을 뿐이야. 그러면 그동안 토지거래가 계속 일어났겠죠. 실거래가 많이 쌓여있어요. 집값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 금액이 분모의 종전자산에 먹습니다. 실제로.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뭐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지구정이 됐어요. 실거래 자체가 없어요. 옛날 가격이 종전에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초반에 비례율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는데 나중에 물론 사업자 인가나고 관리처분까지 자면은 이게 거의 100% 근접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에는 비례율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86%가 사업성이 없고 100%가 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종전이 싸기 때문에. 저기는 살라고 했더니 비싼 거야. 이쪽의 사업성이 좋겠죠. 외부 투자 입장. 근데 토지증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사례를 보고요. 자, 그럼 비례율은 뭘까? 자, 개념도를 한번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이제 산식은 잠깐 보여드렸죠. 자, 맨 처음에 이게 출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하고 제가 이제 다 토지증 소유자예요. 한 개의 구역이고, 자, 이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다 합해서 평가를 했더니 2,000억 원입니다. 2,000억 원. 그 중에 A가 접니다. 제 평가액은 6억이에요. 자, 저는 6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6억이냐? 난 너무 싸게, 적게 나오는데, 이렇게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고, 불만 갈 수 있겠죠. 근데 옆집을 보니까, 나랑 똑같은 집도 6억이네? 저쪽은 나보다 못한데 5억 5천이네? 그럼 맞네. 나만 억울한 게 아니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입니다, 얘. 6억이 전체의 비율을 보면 0.3%. 나는 우리 구역 전체의 0.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6억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평가하고 관리처분이 5년 후에 한다 하더라도 평가를 바꾸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평가를 새로 하잖아요. 재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사들이. 얘 금액은 늘어나도 얘는 안 늘어나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돈만. 그리고 국토부 해석이나 대법 판례에 종전평가 새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럼 얘가 0.3입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저런 단지. 그 중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갈 게 약 4천억. 그리고 남아서 일반에 팔 게 약 1,000억. 요 정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자, 이 단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나 사업비는 3,100억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공사비하고 다 계산했더니. 4,000억 빼기 3,100억 했더니 1,900억이 나왔습니다. 이 개발이익이에요. 자, 저는 0.3%의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이게 똑같이 0.3%의 제 지분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1,900억의 0.3%는 얼마죠? 5.7억입니다. 곱하면 5.7억이면 5.7억만큼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뭘로? 아파트로. 그럼 5.7억짜리 아파트 지어줘. 그럴 수는 없죠. 아파트는 뭐 다 조합원별로 다 똑같이 다르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보니까 9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어요. 차액은 어떻게 할 거냐? 돈 내죠, 당연히. 그게 3.3억. 얘가 분담금이에요. 비례율 자체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 하나 쭉 그으면은 분자의 저번 분양가 총액, 일반 분양 총액, 뭐 이 안에는 임대 아파트 매각 수입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빼기 사업비.
그리고 요거를 출자한 금액으로 나눈다. 요게 비례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사업 주체가 당신 0.3%입니다. 0. 이거 알려주나요? 얘 알려주잖아요. 얘만 금액. 그러면 이 비례율을 알면은 6억 곱하기 이게 95%잖아요. 95% 하면은 딱 5.7억이 나옵니다. 요게 비례율의 작동 원리고 이게 비례율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가 비례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에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놨어요. 자,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사업비하고 종전산 평가하고 누가 제일 클까? 가장 큰 금액이 누굴까? 당연히 얘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총액. 조합원들은 자, 재건축으로 보면은 내가 20평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 20평보다 작게 가진 않잖아요. 돈을 더 내고라서라도 크게 가죠. 24평, 34평 갑니다. 당연히 얘가 제일 큰 금액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제일 클 거고, 물론 사업비보다 용적률이 높으면 일반 분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사업비. 자, 구조는 아까 비례율 산식 그림 그대로 놓으면은 일반 분양 총액 더하기 조합원 분양 총액 빼기 사업비죠, 위에가, 밑에는. 자, 근데 하나는 제가 요거를 약간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일반 분양 총액을 50원, 조합원 분양 총액을 100원, 총사업비를 90원, 종전산 총액을 60원. 자, 요거 위에 거 계산하면 60 나오죠? 150 빼기 90 하니까 60. 60 나누면 60 하니까 얼마죠? 자, 100% 딱 나왔죠? 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변동되나 볼게요.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50이었는데 10%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비례율은 어떻게 변할까? 45가 되니까 요 계산하면 91.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늘었으면 10%가 떨어지면 딱 아름답지만 그렇게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요 중간은 빼고 밑에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10%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10% 내려가면은 11% 정도 떨어집니다. 비례율이. 자,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자, 조합원 분양가 비중이 제일 크죠. 조합원 분양가가 10%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례율은 16.7%, 17%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100대 60이죠. 100대 60. 얘가 1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00대 60만큼 곱하면은 16.7%가 나와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아까 이 비례율에서 일반 분양하고 총사업비는 분담금 총액을 결정한다고 그랬고 조합 분양가하고 종전사는 조합원을 나누는 걸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막 어떤 특정 압력을 구사해서 10%를 내렸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업 초반에 조합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조합 분양가가 낮아야 분담금이 작은 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압박을 가해서 조금이라도 압박을 많이 가하면 뭐라도 내려갑니다. 사실은.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저는 이제 재개발에 반지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전평가가 1억이에요. 이제 앞에 계신 분은 10억짜리 종전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1억과 10억. 그리고 이 사업에 비례율은 100%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을 아파트 분양가를 보니까 10억짜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10억짜리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64평짜리. 자, 그럼 앞에 계신 분은 종전산 10억, 비례율 100%니까는 권리가액 10억, 그 다음 분양받을 아파트 10억, 분담금 한 푼도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냥. 저는 어때요? 저는 1억하고 10억 차니까 9억을 분담금을 냅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를 10% 내리면 무슨 일이 벌릴까요? 10% 내리면 10억짜리 9억이 되죠. 9억이 되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얘를 내리는 순간 비례율은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종전평가가 이게 50이다 그러면 20%가 떨어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비례율이 20% 떨어졌다고 쳐보죠. 종전이 50대 100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은
자, 원래 종전평가 10억이었죠. 곱하기 비례율이 8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권리가가 8억이 됐습니다. 8억이 됐는데 아까 분양가 1억 내렸다고 그랬죠. 그럼 이분이 원래는 한 푼도 안 냈다가 분담금 1억 더 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1억짜리가 8천만 원이 됐어요. 곱하기 80% 비례를 해가지고. 근데 분양가는 10억에서 9억이 떨어졌어요. 저는 8억 2천만 내면 돼요. 해당 평형 가는데. 저는 분담금이 팍 떨어지고 앞에 계신 분담금이 팍 올라갔습니다. 총액은 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 분양가는 손대지 말아라. 손대려고 뭐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이 만약에 분담금을 낮춰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그러면 조합원이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아, 저분은 다세대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자기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라고 그러네. 그리고 자기 분담금 낮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아셨죠? 그게 요 주의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요런 내용이고, 아까 앞에 거 정리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자, 비례율은 사업 초기에 들쑥날쑥하다. 낮은 구역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구역 지정된 데는 낮다. 근데 오래 묵은 데는 높다. 근데 이게 토지 소유자가 느끼는 사업성이 다르다, 안 다르다. 이게 이제 비례율 정책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원리를 좀 말씀드렸고,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아파트의 사례고, 밑에는 이제 재개발, 위엔 재건축, 위엔 재개발이에요. 자, 위 그림을 보시면, 단지가 이렇게 기다랍니다. 한 800 몇 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여기 응봉교고, 여기는 이제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하구고, 여기는 이제 이편한 세상, 여기 현대아파트, 신동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홍명보 감독이 나오는 광희중학교.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통 들어간 데고. 자, 여기서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각 동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 표를 한번 그렇게 그려 놓겠죠. 놓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하는데, 여기가 15층 아파트예요. 용적률도 높아요. 한 210%짜리예요.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5층 아파트의 구축단지면 1층이고, 자, 꼭대기 바로 아래층이 최고 로얄층이겠죠. 일반적으로. 얘랑 가격차가 얼마나 할까? 통상 한 9에서 한 11%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거래를 보면. 그러니까 위에가 10억이면 밑에는 9억이 넘어서는 안 되죠. 보통 이게 실제 일반적인 격차예요. 격차인데 이 단지는 좀 특이한 게 요 위에 가면 여기가 이제 중랑천이잖아요. 이 하천이 보여.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서울숲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요 정도 앞동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르겠죠. 시세 자체가 달라. 이것도 감정평가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평가사에서 다 가격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남양 아파트도 있고 동양 아파트도 있고 다 섞여 있죠. 남양이 아무래도 거래가 잘 되고 비싸죠. 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반영돼서 평가에다 반영이 됩니다. 층, 향, 조망까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평형별로, 자, 24평, 34평에 대해서 격차가 얼마냐에 대해서 요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해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특정 힘이 아주 센 사람이 1층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1층 가격 올려줘. 평가를. 압력이 통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층이 올라가서 1층 올라가도 꼭대기도 그냥 같이 올라가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종전평가는 돈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했죠. 근데 1층, 이것만 올려둘라 보니까 그렇게 다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아래층이 올라가요. 그럼 얘하고 로얄하고 격차가 10% 나야 될 게 8%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출자 비율이 올라가고 저쪽은 출자 비율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위엔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재개발은 어떨까요? 재개발은 이렇게 구역을 보시면요. 어디는 여기 각지, 도로에 이제 각지고, 각지면 아무래도 땅값이 비쌉니다. 각지에 또 여기는 땅 모양이 요렇게
뭐 이제 장방형 또는 이제 이렇게 길 봤을 때 이렇게 세장형, 정사각형 이게 제일 비싸요. 이거하고 어떤 경우는 사다리형이라고 또 이렇게 약간 틀린 게 있죠. 이거와 가격 차이 자체가 한 5에서 10% 이상 차이 나요. 땅값 자체가. 땅 모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도로 전면. 도로에 붙어 있냐, 도로 안 붙어 오고 도로 붙어 있는 거고 땅값 차이는 거의 20에서 30%까지 차이 납니다. 지방 같으면 그게 방 50%까지 차이 나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일종 일반 주거. 여기는 2종, 여긴 준주거. 당연히 토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있죠. 그런 거 다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 중에는 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자,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참조를 해요.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업무를 하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건물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둘 차이가 다르잖아요, 기준점이. 그거는 실제 시세와 거래 실거래를 보면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가 합리적으로.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토지증 소유자별 종전평가, 아파트 호별 종전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평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 지어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평가하냐? 자, 똑같은 동네예요. 자,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의 보정계수도 쓰고 이것저것 써가지고 층수도 좀 40층 이상으로 올립니다.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자, 기존의 15층짜리가 이제 40층이 됐습니다. 40층 아파트가 되니까 이제는 또 다른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랑천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망으로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한강뷰가 나옵니다. 완전히 가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는 아파트 사례를 가지고 평가사들은 가격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층, 향, 조망, 그 다음에 평형별 격차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인근 신축단지의 가격 균형, 층, 향, 조망,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수준 적정성,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평가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오류가 심한 게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평가사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저희 이제 심의할 때마다 조합원 분양가 비율이 너무 낮으면은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일반 분양가 60%, 그게 일반 분양가 60%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조합원 분양가의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에요. 관리처분 수립 시점. 그러니까 분양 신청 만료일 시점이 그때가 평가 기준점입니다. 일반 분양은 언제죠? 그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분양가 얼마 달라질까? 10% 이상 달라져요. 분양가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 올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그 국가통계가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지역별 가격 수준. 그러면 거기 보면은 매년 얼마 정도 일반 분양 오르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 오르면은 1년 반이면 15%예요. 자, 그 정도 생각하면 이 격차가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정도 되면 적정하겠다. 이 정도 보는데 과도하게 나오면 그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양가를 나오고, 그리고 눈으로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냥 조합 집행부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해달라 이거밖에 부탁할 수는 없어요. 예, 조합이 계약한 게 아니에요. 조합은 돈만 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항은 어딨냐? 도시정법 74조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에 수립한다고 돼 있고, 각 호 중에 3호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추산해. 자, 법에는 조합원 분양가라는 6글자는 없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분양가고요. 얘가 3호죠. 요 밑에 5호는 종전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생략했습니다. 얘입니다. 2랑 3호, 5호, 요거를 이제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법인 등 평 금액의 산술평 산정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이 한다라고 된 거는 조례, 정관, 총회를 통해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종전과 종후를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분담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사업비예요. 사업비 어떻게 차지하냐, 보냐. 제일 큰 건 뭐니 해도 공사비입니다. 이 표에서는 750에서 850만 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8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평당. 물론 이제 뭐 층수를 뭐 20층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품질 수준을 좀 낮추면은 금액은 떨어지겠지만, 요즘에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다 800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재개발도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조금 낮아요. 왜 낮은지는 좀 있어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요 한 줄에 공사비 뺀 나머지 항목들이 한 50몇 가지가 되는데, 얘가 차지하는 게 한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항목수는 많은데 거의 얘가 다 잡아먹습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추정분담금을 얘기할 때, 만들 때 옆에 보니까 설계 입찰했는데 평당 6만 원에 입찰됐네. 그럼 우리 계획서에 6만 원 넣으면 되겠네, 평당. 요거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사업비는 사업 끝날 때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거지, 물론 그때까지 에스컬레이션, 공사비도 그 종료 때까지 공사비를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기에 대칭되는 건 일반 분양가거든. 근데 일반적인 다른 사업비, 설계비 이런 것들은 여기가 평당 6만 원에 계약했네? 그럼 쟤네가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하면 1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8만 원에서. 그 금액을 넣는 게 맞아요. 완성 예측. 그래서 완성 예측을 넣는다. 그리고 목표로 넣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마감 사양까지 반영하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사업비 개념이고, 요게 우리가 표, 아까 그 비례표 있죠? 요 가운데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분담금은 거기다 이걸로 먹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업수지 표입니다. 사업수지 표고요. 잠시만요. 사업수지 표인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표를 만들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가 만들어지지 않고 상당히 두껍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딱 한 페이지로 이제 딱 요약을 했을 때는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다 약식입니다. 맨 위에는 매출 되겠죠. 일반 분양, 상가 일반 분양, 조합 분양, 상가 일반 분양. 요게 총 매출이고 종후자산 총액이 되고요. 요 많은 부분이 사업비가 되고, 그러면 매출 빼기 사업비 하면 우리가 비례율에서 분모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나오고, 자, 빼면은 요 개발이익이 나오고요. 개발이익과 비례율을 또 보려면 종전산 총액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두 개 관계를 보면 비례율을 나타낼 수 있고, 이 표상에서 그러면 조합원이 낼 분담금이 총 얼마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업비 다 나왔죠. 사업비하고 요 매출 중에서 일반 분양만 다 빼내서 비교하면 조합원들이 낼 전체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체액 나누기 조합원 싸움은 평균 분담금이 나오고, 물론 재개발 사업 같으면은 평균 분담금은 의미는 없지만, 재건축 같으면은 평균 얼마냐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요게 이제 사업비 총괄표고, 이게 하면은 우리가 추정 분담금은 다 끝난 겁니다. 사업비 나왔죠. 종후자산 나왔죠. 일반 분양 대출 나왔죠. 그 다음에 종전산 나왔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아까 이제 우리가 공식대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례율이 만약에 120%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나왔고, 내 종전가액이 10억이다. 그럼 곱하기 비례를 하면은 12억. 제 권리가액이 12억이 된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쭉 찾아가지고, 저기 20억짜리 아파트네 8억 내는 거고요. 분담금이. 저기에 12억짜리네 분담금이 없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게 추정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할 게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정비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개별법인데 또 불구하고 정비사업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좀 온도 차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강남, 서초, 송파에만 나오는 거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고, 특히나 이제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재개발은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재건축 중에도 종전 가치, 그러니까 개발하면은 갑자기 확 가치가 오를 만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종전은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나올 수 있어요. 제초안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정 분담할 때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이거 설명하면 좀 오래 걸려서 이거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조합원 한 명이 이제 종전산 평가했더니 11억 5,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례율이 아까 그대로 계산했더니 92.34%다. 그럼 곱하면은 분양 예정가액, 권리가액이라고 많이 하는데 10억 6,600이 나옵니다. 얘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쭉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골라서 84A가 분양가가 14억이다. 그러면 저 차액 얘하고 14억, 요 차이가 3억 7,700원. 얘가 추정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냐? 서울이니까 당연히 정보몽땅 다 아이디 가입됐잖아요. 대입하면은 그때 추정 분담금 공개한다고 조합으로나 추진위로부터 통지가 오면 정보몽땅에 들어가면 그 매뉴얼대로 가면 추정 분담금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서울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이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쉬운 과목은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유의사항 좀 시간이 있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고민하는 게 조합, 공공, 신탁 방식 고민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유의사항이라고 갖고 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싸움도 많이 나고 어떤 단지 가면은 서로 나눠가지고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는 데도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어디는 신탁이 낫다, 어디는 신탁이 낫다, 조합이 낫다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매직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다 신탁을 싫어하는 이유 자체는 딱 하나죠. 수수료가 너무 비싸. 아마 조합원 한 명당 세당 부르면 뭐 한 2천에서 많게는 5천만 원씩 있어요. 일 조합원이나.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런 불구하고 신탁을 좋아한다. 더 사업이 빠르지 않냐. 1년이라도 빠르면은 그거지 3천만 원, 4천만 원 내가 더 부담하지. 자, 이게 그쪽이죠. 자, 이거에 대한 온도차는 조합원의 선택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양천구 이제 목동단지 비싼 동네입니다. 거기는 좀 비싼 동네인데 거기는 이제 신탁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가 지금 20억 정도가 돼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튀어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신탁을 반대했던 분이 많은데 20억이 됐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연 3% 시장 이자율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나올까요? 6천만 원 나와, 1년에. 그러면 자산 가치를 볼 때, 야, 이 사업을 1년만 땡기면 6천만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빨리 땡겨주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얘입니다, 얘. 우리는 1년 이상 땡기겠다. 말 되죠. 조합 입장에서는 신탁에서 그렇게 사업을 일정을 땡긴 사례가 있냐? 사실 애매해, 이게. 그죠? 논리적으로, 그건 맞네. 왜? 저기는 매년 정기총회 하고요. 또, 임기 되면은 또 임원 선거하고 또 시끌시끌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땡길 수 있어. 아니라도. 그 다음에 계약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하니까. 요게 요 차이입니다. 그럼 중간에 공공은 뭐냐? 얘보다는 얘가 낫겠죠, 공공이. 이자율도 싸고. 그죠? 공공이 신뢰도도 있고. 자,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거지, 여기에 그 비용이 얼마 돼가지고 저기선 비용을 얼마 할까, 이렇게 이해하면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저는 만약에 이제 저희 이제 잔지도 추진을 조합 방식으로 할 건지 신탁 방식으로 할 건지 결정할 때가 좀 있으면 올 건데, 만약에 이제 저는 만약에 신탁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를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갔다. 그럼 저는 조합 방식에 찬성하고 응원을 할 거고요. 제가 조합을 방식을 원한다 하더라도 신탁이 결정되면 또 신탁을 적극 지지할 겁니다. 요게 올바른 태도지. 정비사업에서 이거는 나는 이거 아니면 못해. 이렇게 하면 사업 자체는 안 갑니다. 원래부터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전체가 하나의 식당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식당에는 메뉴가 단일 메뉴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다른 거 먹겠다. 그럼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의 결정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식 가지고 싸우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고의가 요겁니다. 지정개발사 방식의 효율성만 가지고 간다. 10억이면 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품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통, 노후 아파트, 이제 뭐 보통 이제 정책적으로는 재고 아파트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옛날 아파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신축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016년도까지 이제 관리했던 고덕 시형 아파트, 지금 레미안 스테이트입니다. 여기는 많은 거에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정말 뭐 저층 아파트였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평면 하면은 또 우리가 안목지수, 덕트 면적,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걸 계산하고 제외하고 또 3베이에서 4베이까지 간다. 그러면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도 고민하고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 실용 면적 최대화를 하나의 지상 과제로 봤습니다. 그때 13년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입주한 지 꽤 됐고 자, 그때 조합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90년대 중반 이전 중고 아파트 약 32평 아파트가 많죠. 전용 84. 여기에 실용 면적이란 말을 한 번 더 붙여서 전용 면적 더하기 발코니 면적을 실용 면적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자, 이거를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32평 사는 거하고 신축 24평하고 누가 더 넓을까요? 라는 문제를 딱 냈습니다. 누가 더 넓을까요? 24평이 더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정책하는 분들이 야, 24평 아파트 아무리 신축이지만 그쪽에 34평보다 비싸면 이게 말이 되냐, 이 시장 가격이 아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계셨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나, 수영장, 뭐 클럽하우스, 도서관, 게스트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단지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방법이다.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참고로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살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32평 아파트 평면이에요. 자, 이게 14m 정도 되고, 자, 되는데, 얘하고, 제가 훨씬 그림을 넓게 그린 것 같죠? 안 그래요. 축척을 최대한 맞춰서 그린 겁니다, 얘가. 누가 더, 얘 전용 84고 쟤도 전용 84입니다. 물론 얘는 요거다 확장하기 때문에 실제 비교는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지어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얘는 투베이에 이쪽 방향은, 여긴 복도입니다. 복도이기 때문에 발코니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볼까요? 신축은 발코니가 다 여기 발코니죠. 이게 서비스 면적, 이게 실용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뒤에 다. 들어가고 또 뭐가 다르죠? 덕트. 자, 우리가 화장실 옆에 보면은 뭔가 공간이 있죠. 에어덕트 파이프 지나가는데. 자, 그 면적은 여기는 면적에 포함시키는데 얘 면적 포함 안 시켜요. 그리고 벽체의 안목지수. 옛날에 이제 외벽은 한 3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심선을 가지고 전용 면적을 쟀어요, 옛날에는. 근데 98년 이후는 안쪽 면으로 잽니다. 자, 이걸 다 해버리니까 얘랑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4평을 하나 더 그려놓잖아요, 신축. 24평이 옛날 34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을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조합해서 알고 얘기를 해야지, 평면 재건축할 때는 야 1대1로 가는 게 분당이 몇 말이냐. 1대1 아니에요. 옛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이 면적에 약 60%가 또 지하 면적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커뮤니티 보시면요. 자, 이제 뭐 단지가 커야지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뭐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제 이런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1.2배를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축 조례에서.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커뮤니티가 많은 거 하나인데, 뭐 놀이터, 도서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더 비싼 단지를 만들게 하는데, 이 커뮤니티는 쫓아가면 안 돼요. 최근에 뭐 제일 비싼 데 있죠. 원베일리. 그거 보고 이제 입이 떡 벌어지는데, 저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왜? 커뮤니티는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 먹는다 해도 뭐 스타벅스 가면 5,000원이잖아요. 그 같은 품질을 여긴 4,000원에서 3,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남아야 돼요. 수익이 남아야 5년 후에 리뉴얼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부터 해가지고 또 동선 체크, 그 다음에 인건비를 싹 빼고 웬만하면 키오스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운영하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하고 남겨야 돼요, 커뮤니티. 근데 우리가 이 뒤에 남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품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쫄딱 망하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이거는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조합에서 시공사가 열심히 짓겠습니다 제안 듣고 지원 당했다가는 쫄딱 망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공사비 분쟁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말에 공사비 지수는 132 정도 되고, 지금 현재 134를 넘어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랑 비교하면은 일정 기간 한 2020년 정도가 기준점으로 했을 때 2배 정도 이상 오르는 게 공사비 지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공사비는. 제일 싸고, 그럼 앞으로 좀 덜 오르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요. 인건비 매년 5에서 5.5% 오르잖아요. 공사비 한 45%가 인건비예요. 건설안전 작년에 돌아가면서 메이저급 회사에서 한 명씩 죽었죠. 죽었는데 또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야.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까지 와서. 정부에서 강경 대응합니다. 가만 안 두겠다, 앞으로 인재 사고 나면. 시공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돌관 공사 안 합니다. 공사기간 늘어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35층 아파트 있는데 옛날에는 40에서 42개월짜리가 45개월을 훨씬 넘었었고 실행이 들어섭니다. 전기료. 이제 전기료가 이제 정부가 뜨끔해가지고 이제 못 올려요. 산업용 전기료에. 이거 올려, 자, 철근 시멘트의 원가의 한 20%가 전기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속 압박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친환경 장수명 제로 에너지. 얘는 국가 목표죠. 목표고, 서울시는, 자, 작년도에 2030 기본계획 발표한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친환경 장수명을 한 단계 들어 올린 겁니다. 재건축은 거기다 더 올렸어요. 자, 한 단계 올리면은, 일반적으로 한 공사비가 한 10%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700만원짜리 공사비가 77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단가가. 그리고 서울, 경기 딱 가면은 공사비 단가가 서울보다 훨씬 낮죠. 왜?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근데 경기도에 있는 것도 노후객도시 하면은 공사비 올라갈 겁니다. 거기는 이거 적용해야 돼요. 이런 현상에서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고, 다행히 서울은 공사비 오르는 폭만큼, 물론 뭐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만큼은 분양가가 받쳐주지 못했지만,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 있는 단지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상상이 올라가줘서 다행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주저앉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하면 서울시 코디네이터에 맡기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맡기고, 안 그러면 또 우리 부동산원에 가면 공사비 사전 컨설팅 해줍니다. 이런 제도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법 개정 앞으로 진행될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법 개정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저도 뭐 코디네이터이긴 하지만, 코디네이터를 통한 중재, 공사비 중재부터 해가지고 각종 사업 관리부터 사업 진척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실 건 다 활용하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제 우리 이 세계에 들어오시잖아요. 사업 초반에는 그 시간은 돈이라는 걸 별로 못 느끼세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정도 되면 모든 용역 계약이 다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시공사 본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그때부터는 한 달 한 달이 이제 돈덩어리예요. 자, 얼마나 돈덩어리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규모 5천억짜리에 에스컬레이션 연 이자율이 3% 정도 된다면은 1년이면 딱 12.5, 한 달이면 12억이 나와요. 한 달에 12억. 그러니까 사업 시에 인가 나가지고 착공까지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빨리만 하면 되냐? 빨리만 하다가 또 스톱 중간에 또 뭐 하나 절차 위반하면 바로 그냥 또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문가 영역이 좀 필요하다. 시간적인 걸 좀 중요시하고, 요거는 오늘은 이제 제 과목이 아니라서 넘기고요. 나머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서 넘어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